올해 72, 이정숙입니다. 내 집 팔아 아들 명의로 집 사준 게 제 인생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밥 한 끼 눈치 보며 먹는 이 서러운 팔자.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살지 마세요. 남편 죽고 30에 홀로 돼요. 오직 자식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짐짝 취급이나 당하고 있네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집에서 탈출해 30억 부자가 됐는지 제 기막힌 사연 좀 들어보세요. 1년 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저는 남편 죽고 혼자 살던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넓진 않아도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죠. 월세 받으면서 국민연금이랑 합쳐서 그럭저럭 혼자 먹고 살만 했어요. 그날 며느리가 문 앞에서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저희랑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세요. 저희 새 아파트 넓으니까 방 하나 어머니 드릴게요. 처음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의 집 가서 눈치 보며 사느니 내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계속 애원하는 겁니다. 어머니,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매일 할머니 언제 오냐고 물어봐요. 그리고요, 월세처럼 용돈 50만 원씩 꼭 챙겨 드릴게요. 어머니 통장으로 매달 넣어 드릴게요. 50만 원이요? 그거면 제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손주들도 보고 외롭지도 않고 용돈까지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조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너희 집값에 보탤 돈은 없는데? 그랬더니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대출 받으면 돼요. 어머니 모시는 게 중요하지. 돈이 뭐가 중요해요? 아들도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내가 효도할게요.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살아요. 그 말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내가 평생 키운 자식이구나. 며느리도 착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결심했어요. 같이 살기로. 그런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저희 집이 좀 비좁아요. 방 4개짜리로 옮기려는데 지금 돈이 좀 부족해서요. 혹시 어머니 집 파시면 그 돈으로 보태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어차피 엄마 집은 엄마 안 계시면 빈집 될 거잖아요. 지금 팔아서 우리 집 크게 해서 같이 사는 게 훨씬 좋지 않아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죽으면 저 집도 아들 갈 거고 지금 팔아서 우리 모두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며느리가 다시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어머니 모실게요. 맛있는 거 해드리고 아프시면 병원 모시고 다니고 정말 친엄마처럼 모실게요. 제 친정어머니도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제 진짜 엄마예요. 그 말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결국 제 집을 팔았어요. 4억 정도 받았는데 그걸 다 아들한테 줬습니다. 아들이 그 돈으로 더 큰 아파트 계약금 보태고 나머지는 대출받아서 집을 샀어요. 물론 집은 아들 명의로 했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내 자식 집인데 뭐. 나중에 다 아들 갈 거니까. 이사한 첫날 며느리가 방을 안내해 줬어요. 어머니, 이 방 쓰세요. 햇빛도 잘 들고 좋죠? 방은 괜찮았습니다. 작긴 했지만 혼자 쓰기엔 충분했어요. 저녁에는 며느리가 직접 밥상을 차려줬어요. 갈비찜에 나물 반찬에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날 밤 정말 행복했습니다. 역시 가족이랑 같이 사는 게 최고구나. 왜 진작 안 왔을까? 손주들도 방에 놀러와서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안기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행복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용돈 50만 원 통장에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약속 지키네. 역시 착한 애야. 그런데 2달째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표정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밥상도 대충대충 차려주고 말투도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피곤해서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며느리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 텐데 설거지쯤이야.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3달째 용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며느리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기, 이번 달 용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지금 애들 학원비 때문에 돈이 빠듯해요. 다음 달에 몰아서 드릴게요. 그래도 뭐 1~2달 늦는 거야 이해할 수 있죠. 손주 교육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다음 달에도 안 들어왔고 그 다음 달에도 안 들어왔어요. 6달이 지나자 아예 용돈 얘기조차 꺼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진짜 지옥이 시작된 건. 용돈이 끊긴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치킨 배달이 왔더라고요.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한테 소리쳤어요. 얘들아, 치킨 왔다. 빨리 와서 먹어. 저도 슬슬 배가 고파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방에 계세요. 저녁은 제가 따로 갖다 드릴게요. 뭐라고? 같이 먹으면 안 되니? 어머니 속 안 좋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기름진 거 드시면 안 되죠. 저는 속이 안 좋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일주일 전에 소화가 좀 안 된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렇게 방으로 쫓겨났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며느리가 밥을 가져왔어요. 찬밥에 김치 몇 조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물 말아서 드세요. 소화도 잘 되고 좋아요. 제가 4억을 준 집에서 찬밥에 물 말아 먹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날 밤 방에서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이불 뒤집어 쓰고. 그 다음부터는 매일 그랬습니다. 며느리네 가족은 배달 음식, 고기, 피자 시켜 먹고 저는 찬밥 아니면 라면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참다 못해 물어봤습니다. 며느리야, 나도 같이 먹으면 안 될까? 며느리가 핸드폰만 보면서 대답했어요. 어머니, 요즘 배달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요. 어머니 드시고 싶으시면 어머니 돈으로 시키세요. 제 돈이요? 용돈도 안 주면서 무슨 돈으로 시켜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빙긋 웃더라고요. 어머니, 국민연금 나오시잖아요. 그 돈은 제 병원비랑 필요한 거 사는 돈인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손님이 온다는 날이면 아침부터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 와요.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왜?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아니에요. 어머니 계시면 불편해할까 봐요. 그냥 방에 계세요. 친구들이 왔을 때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나갔더니 며느리가 째려보더라고요. 그 눈빛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주들도 이제는 제 근처에 안 옵니다. 처음엔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따르던 애들인데 한 번은 손주가 제 방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서 아이 손목을 확 잡아 끌더라고요. 거기 가지 마. 할머니 옷에서 냄새나. 손주가 물었어요. 무슨 냄새요? 노인 냄새. 내가 거기 가면 너도 냄새 배. 그 말을 제 앞에서 대놓고 하는 겁니다. 손주는 그 뒤로 제 방 앞도 안 지나가요.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민연금 타면 조금씩 모아뒀어요. 만약을 위해서요. 통장에 한 300만 원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통장 어디 있으세요? 큰애 학원비 내야 하는데 이번 달에 저희 돈이 좀 빠듯해서요. 어머니 돈 좀 써도 될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안 된다고 하고 싶었지만 손주 교육비라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얼마나? 100만 원만요. 그렇게 통장을 내줬습니다. 며느리가 은행 가더니 100만 원을 찾아갔어요. 한 달 뒤 또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둘째 학원비요. 50만 원만 더 주세요. 그렇게 2달 만에 제 통장은 바닥났습니다. 돌려준다던 돈은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며느리야, 지난번에 빌려간 돈. 며느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손주들한테 쓴 건데 그게 빌린 거예요? 할머니가 손주 교육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있잖아요. 제 친아들이.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하고 왔을 때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다. 며느리가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아들이 짜증내면서 말을 끊었어요. 엄마, 또 시작이야? 집에 들어오자마자 왜 이래? 아니, 아들아, 진짜로 엄마가 좀 참아요. 애 엄마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예민해. 엄마가 어른이니까 이해해줘야지.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치킨, 족발. 아들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족발 먹자. 그리고 저를 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도 저는 찬밥에 김치였어요. 밤에 방에서 또 울었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자식이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뭘 잘못한 걸까? 4억짜리 집을 팔아서 다 줬는데 평생 혼자 고생하면서 아들 뒷바라지 했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접입니까? 그날 밤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몇 벌, 남편 사진,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을 뒤지다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낡은 가죽 가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가죽 가방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거였어요. 남편 죽고 나서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차마 못 봤거든요. 가방 지퍼를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30년 만에 처음 여는 겁니다. 안에는 남편의 옛날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지갑, 볼펜, 안경, 그리고 노란 봉투 하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종이 뭉치가 나왔어요. 무슨 증서 같은 건데 글씨가 발에서 잘 안 보였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봤어요. 주식 예탁 증서, 주식. 남편이 주식을 샀었나? 저는 잘 몰랐어요. 남편이 그런 거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증서를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삼성전자 500주, 현대차 300주, SK하이닉스 200주. 날짜를 보니 1995년, 1996년, 거의 30년 전 종이들이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지금도 유효한 건가? 잠이 안 왔습니다. 밤새 그 종이들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몰라서 핸드폰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오래된 주식, 증서 어떻게 하나요? 증권사나 은행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며느리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했다가 빼앗길 것 같았거든요. 은행 문 열자마자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직원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기요, 이게 오래된 주식 증서인데요. 지금도 유효한 건지 확인할 수 있나요? 직원이 증서들을 받아들더니 문이 커지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정말 오래됐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한 30분쯤 기다렸을까요? 직원이 다른 직원하고 같이 왔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혹시 가짜인가? 쓸모없는 건가? 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 증서들은 모두 유효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총 가치가 상당합니다. 얼마나요? 직원이 천천히 말했어요. 약 30억 정도 됩니다. 뭐라고요? 귀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30억이요? 30억. 네. 어머님, 삼성전자 주식이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여기 500주면. 그리고 배당금도 계속 쌓여 있고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어요. 직원이 물 한 잔 갖다 줬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냐고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찬밥 먹으면서 눈치 보던 제가 30억 부자였던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계좌 만드시고 주식을 이전하시면 됩니다. 바로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그날 바로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제 명의로요. 주식을 모두 현금으로 바꿨어요. 30억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통장을 출력해서 받아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여보, 당신이 남겨준 거였구나. 30년 만에 찾았어요. 남편이 왜 이걸 숨겨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저를 위해서였겠죠. 만약을 대비해서 은행에서 나왔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짐짝 취급받던 제가 이제는 30억 부자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며느리한테 말해줄까? 아들한테 말할까?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말하는 순간 저 돈 다 빼앗길 게 뻔해요. 어머니, 우리가 관리해 드릴게요 라면서 통장 빼앗아 갈 겁니다. 그리고 생각났어요. 제 딸, 아들은 저를 이렇게 함부로 대했지만 딸은 달랐어요. 딸은 결혼해서 남편이랑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부자는 아니지만 알뜰하게 사는 아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집에 와서 반찬 해주고 갔었어요. 제가 아들 집으로 간 뒤로도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용돈 10만 원씩 쥐어주고 갔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쓰세요. 제가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들은 사업 받고도 찬밥 먹였는데 딸은 형편도 안 되면서 10만 원씩 갖다 줬어요. 결정했습니다. 이 돈은 딸한테 줄 거예요. 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줍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TV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은행 좀. 며느리가 눈을 번뜩였어요. 은행요? 무슨 일로요? 혹시 돈 찾으셨어요? 아니다. 그냥 통장 정리하려고 다녀왔다. 며느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더 묻진 않았어요. 그날 저녁 방에서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딸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반찬 해드릴게요. 그래. 딸아, 고맙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이제 준비할 시간입니다. 조용히, 완벽하게. 며느리와 아들이 절대 모르게. 다음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됩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접수 직원한테 말했어요. 상속 상담 다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 재산을 딸한테 증여하고 싶습니다. 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전 증여를 원하시는 거군요. 얼마나 되는 재산인가요? 30억입니다. 변호사님 눈이 커졌어요. 30억이요? 어머님, 그 정도 금액이시면 증여세 문제도 있고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관없어요. 세금 내고도 딸한테 주고 싶습니다.
아들한테는 절대 안 갑니다. 변호사님이 서류 뽑아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일단 증여 계약서 작성하고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함께 작성하시는 게 좋겠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다 해주세요. 제대로 해주세요. 나중에 아들이 법적으로 문제 제기 못하게요.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변호사랑 준비했어요. 증여 계약서, 유언장, 공증, 모든 걸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딸을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에서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나오자고 하셔서 놀랐어요. 딸아,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서류 봉투를 딸한테 건넸어요. 딸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증여 계약서, 통장 사본. 엄마, 이게 뭐예요? 30억. 이게 진짜예요? 그래. 진짜야.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야. 30년 만에 찾았어. 딸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근데 이거 오빠한테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 오빠한테는 이미 4억 줬어. 엄마, 집 팔아서. 그런데 오빠가 엄마한테 뭘 해줬는지 아니?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엄마, 형수가 심하죠? 제가 알아요. 그래, 찬밥 먹이고 방에 가두고 노인 냄새 난다고 손주들도 못 만나게 하더라.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좁지만 엄마 모실게요. 고맙다. 딸아, 근데 엄마는 이제 혼자 살 거야. 너희 짐 되기 싫어. 이 돈으로 작은 집 하나 구하고 편하게 살 거야. 그럼 이 돈은요? 이건 내 거야. 내가 평생 고생했잖아. 엄마한테 반찬 해주고 용돈 쥐어주고 이제 엄마가 보답할 차례야. 딸이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울지 마. 내가 받을 자격 있는 거야. 카페에서 나와서 딸이랑 헤어졌어요. 딸은 계속 뒤돌아보면서 손 흔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원룸 하나 계약했습니다. 깨끗하고 햇빛 잘 드는 곳이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제 형편에는 충분했어요. 이삿짐 센터도 예약했어요. 사흘 뒤 오전 10시에 오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며느리가 또 거실에서 TV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요즘 맨날 나가시네요. 딸 만나고 오는 길이다. 며느리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딸은 뭐 해줄 것도 없으면서 자주 만나시네요. 참았어요. 잘만 더 참으면 됩니다. 그날부터 조용히 짐을 쌌어요. 옷까지, 남편 사진,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드디어 이사하는 날 아침이 왔어요. 일부러 며느리랑 아들이 출근하고 난 뒤에 이삿짐 센터가 오도록 했어요. 짐을 다 싸서 내보냈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계약한 집이에요. 짐 정리를 마치고 오후 4시쯤 아들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러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해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이사했다. 네. 뭐라고요? 나 오늘부터 여기 안 산다. 내 집 구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무슨 돈으로 집을 구해요? 나 돈 있다. 그 순간 며느리 눈빛이 변했어요. 어머니, 혹시 어디서 돈 빌리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한테 떠넘기시려고요? 쓸데없는 걱정 마라. 빚 아니고 내 돈이다.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서 잔액을 며느리한테 슬쩍 보여줬습니다. 30억이라고 찍힌 숫자.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30억.
어디서 난 돈이에요? 네 시아버지가 남겨준 주식이다. 30년 만에 찾았다. 나 이제 부자다. 며느리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거 사기 아니에요? 30억이 어떻게? 증권사에 다 확인했고, 다 내 명의로 되어 있다. 며느리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한테 소홀했어요.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1년 전에 저를 꼬드길 때처럼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랑 계속 사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제가 차갑게 웃었어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 니들 눈치 보며 찬밥 더 이상은 못 먹겠다. 며느리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참, 남은 재산은 다 딸한테 이미 다 증여했다. 공증도 다 마쳤으니 혹시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시끄럽게 하지 마라.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며느리의 비명 소리를 뒤로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딸이 차를 가지고 와 있었어요. 미리 연락해뒀거든요. 엄마, 타세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뒤돌아보니 며느리가 베란다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신경 안 썼어요. 이제 저 인간들이랑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차가 출발했어요. 아들 집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 딸이 웃었어요. 엄마, 진짜 멋있으세요. 제가 엄마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나도 무서웠어. 근데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제 집이에요. 딸이 짐 정리 도와주고 저녁까지 해줬어요. 따뜻한 된장찌개랑 제육볶음이요.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눈치 안 보고 먹으니까 밥맛이 이렇게 좋은 거였어요. 그날 밤, 딸이 돌아가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습니다. 또 안 받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답장 안 했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가 그렇게 서운했으면 말을 하시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 와서 몰랐다고요? 찬밥 먹을 때 너도 다 알고 있었잖아. 노인 냄새 난다고 할 때 너도 다 들으면서 모른 척 했잖아.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요. 며칠 뒤 아들이 직접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문 안 열어줬어요.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문 좀 열어줘요.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돌아가.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아들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애 엄마가 엄마한테 좀 그랬잖아. 내가 제대로 못 챙긴 거. 나한테 찬밥 먹인 거. 방에 가둔 거. 손주들 못 만나게 한 거. 뭐가 좀 그런 건데? 엄마,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사업하다 놓고 밥 한 끼도 제대로 안 줄 때는 언제고. 아들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근데 그 돈 진짜 다 누나한테 준 거예요? 나는 한 푼도 안 줘요? 그래, 한 푼도 안 줘. 그게 말이 돼요? 나도 엄마 아들인데 너는 이미 사업받았어. 그걸로 끝이야. 엄마, 법적으로 따지면 따져봐. 변호사랑 다 정리했어. 생전 증여고 공증도 마쳤어. 법적으로 문제 없어.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가 이럴 거예요?
진짜 이럴 거예요? 그래. 이럴 거야. 이제 그만 가.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이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연락 없어요. 아들도 며느리도요. 괜찮아요. 이제 그 인간들 없어도 전혀 안 외롭습니다. 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시장도 같이 가고요. 손주들도 데려와요. 딸의 아이들이요. 착하고 예쁜 애들이에요. 할머니, 우리 오늘 뭐 해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제 돈으로 손주들한테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줘요. 눈치 안 보고요. 행복합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에 그 주식을 못 찾았으면 어땠을까? 아마 평생 그 집에서 찬밥 먹으면서 살았겠죠. 짐짝 취급당하면서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자식한테도 무시당하는 게 세상이에요.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 들으셨죠? 절대 자식한테 다 퍼주지 마세요. 효도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퍼줬다고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무시당합니다.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끝까지 대접받아요. 제 남편이 30년 전에 사둔 주식 덕분에 저는 이제야 제 이름을 찾았어요.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자식 사랑하는 건 좋지만 나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내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집도 함부로 팔면 안 돼요. 특히 자식 명의로 집 사주는 건 정말 위험해요. 저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작은 집이지만 제 집이고 눈치 안 보고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싶은 거 해 먹고 TV 보고 싶으면 보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요.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안 해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돈 있으니까 가능한 자유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식은 내 노후 보장 수단이 아니에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해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절대 다 퍼주지 마세요. 효도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진심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진심이 없는 자식한테 돈 줘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4억 줬는데 찬밥 먹였어요. 반대로 딸은 10만 원씩 쥐어주면서도 진심으로 저를 챙겼어요. 그게 차이예요. 이제 저는 남은 인생 딸이랑 손주들이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들이요? 연락 없어요. 상관없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연락 안 와도 괜찮아요. 저는 이미 제 인생 찾았으니까요. 여러분도 꼭 찾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자식 인생 말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저처럼요. 72에 시작한 저도 행복한데 여러분은 더 행복할 수 있어요.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끝까지 대접받는다는 거요. 오늘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처럼 자식에게 다 퍼줬다가 후회하시거나 반대로 기적 같은 반전을 맞이한 분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